첫 번째 순서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정연아나운서는 한 살 이제 빠지는 거죠? 네. 이제부터 한 살 빼야 되는 나이가 된 거죠? 6개월 뒤면은 빠집니다. 그거 말고요. 원래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되면 그다음부터 빼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군요. 네. 몰랐네요. 근데 그 일정 나이 이제 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부터 빼는 거예요. 분기점에 도달한 것 같네요. 분기점에 도달했어요. 예.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장 오늘 몇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좀 전해졌고 부정적인 소식도 전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정연 아나운서께서 잠시 뒤에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중국의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졌었습니다만 풍선 효과를 우려한 우리나라 당국이 중국과의 어떤 교역과 이제 관광객들 입국을 거의 막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먼저 유럽이라든지 일본 이런 나라들이 중국 관광객들의 입국을 까다롭게 심사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대거 관광객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우리도 그 휴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휴 기간에 정부 당국도 2월 말까지 단기 비자 발급을 중지함으로써 이 효과를 막겠다라는 악재가 반영이 됐죠. 반면에 IRA법과 관련해서는 호재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부품들에 대해서 중국을 무조건 막겠다라는 부분들에서 일정 부분 좀 완화 정책이 펼쳐졌죠. 각 그 소재들에 대해서 각각 이제 FTA 미승인 국가 거냐라고 봤었던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비율을 보기로 했었고 심지어 이제 뭐 중국에서 나온 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하게 된다라면 인정을 해주겠다. 물론 이제 일정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업계에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들을 좀 받아들였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소식이 겹쳤죠. 사우디의 CKD, 그러니까 반제품 수출에 대한 트리거를 마련했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리스 자동차에 대해서 그 IRA법에 수혜를 받도록 또 규정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결국 새해 벽두부터 글로벌 뉴스 변화에 따라서 모두 그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굵직한 두 뉴스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던 리오프닝 주들이 오늘은 좀 쉬어가고 그렇죠. 반대로 그동안 매수가 쏠리지 않았던 2차 전지라던가 자동차주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또 우리는 새 벽두부터 맞이하게 되는데 뭘 봐야 될지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리포트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리포트는 리오프닝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면세점 호텔신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인천공항 입찰 면세사업자의 유리해진 조건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이거 내용 좀 전해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제가 매일경제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면세점이 얘기가 나올 때 2020년 때 그랬죠. 내년 상반기가 되면 입찰에 들어가는데 그 입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게 이제 지난 29일 날 인천공항공사가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2월 말까지 면세점 입찰에 이제 참여하는 조건들을 발표를 했죠. 가장 우려했었던 방향이 뭐냐면 입찰을 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그 면세점에서 입찰할 때 이제 고정가 입찰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임대료를 고정으로 지급하는 그런 방식들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보니까 면세점들이 적자를 나타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선전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했었죠. 한 해 임대료가 3천억 정도 되니까 엄청난 수준이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러한 입찰에 대거 불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2020년 7월에 입찰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인천공항공사가 내세운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면세점들이 더 이상 못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면세점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인천공항에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면세점을 빼고 지금 여러분들 뭐 종로나 강남에 가면 빈 상가들이 있는데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의 일정 부분 내는 방식으로 서로 이제 타협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공고가 난 것도 여전히 그 방식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그대로 했습니다. 따라서 고정비 방식이 아니라 이제 매출의 일정 부분을 내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담이 좀 적게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우리가 그 면세점에 있어서 5년 입찰에서 이제 10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장을 해준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들이 쏟아져 들어가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고정비를 좀 아낄 수 있죠. 더군다나 T1 터미널과 T1 터미널로 공동 입찰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실 때 보면 그 입국 출국장 나가서 바로 비행기 타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 같은 거 타고 가서 그 뭐 LCC라든지 외국 항공을 탈 때 가면 거기도 소규모 면세점이 있어요. 그걸 이제 분할해서 입찰했던 것을 하나로 입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그 출국장 나가서 있었던 면세점이 T2 터미널에 조그마지만 같은 업체가 한다라고 본다라면 운영비가 절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그 인천공항공사가 불리한 건 아니지만 면세점 업체들이 그동안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느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특히 이제 호텔 신라로 대표되고 있는 면세점 업계들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면세점의 만성 적자 원인이었던 임대료 부분이 네. 고정비에서 변동비로 바뀐 게 가장 큰 역할을 미쳤고 그렇죠. 그 외에도 뭐 세부 사항들이 면세 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그렇죠. 변화했다라는 점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이와 함께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매형세 TV 아나운서 중에 3명이 이번 주말에 껴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행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12월, 1월 달까지 해서 제가 이제 여러 방송을 나가지만 각 스태프분들 따지면 한 20여 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렇게 여행객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 어차피 면세점에 있는 직원들이라던가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정된 상황에서 고객들이 왔다 갔다 늘어난다? 그러면 좀 영업이익단에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중국 내 화장품 수요 증가에 따른 중국에 이제 보따리 상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 리포트는 뭐 연말에 써놓으셨겠죠. 오늘 이제 발표가 났지만 그 사이 이제 뉴스가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이건 조금 뭐 안 일어난다라는 게 뒤로 이제 수년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들이 증가한다라는 건데 면세점이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11월 달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외국을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면세점에서 뭘 산다라는 게 옛날만큼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1년에 한 번 여행 갈까 말까 한 수준 그리고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수준이니까 여행을 가면서 내가 면세점을 통해서 무엇을 산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코로나가 바꿔놓은 거죠. 일단 면세점 가격 수준으로 온라인 구매가 가능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면세점의 주 그 수입원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정연 아나운서 주위에 계신 분들도 면세점 가면서 이제 여성분들이니까 화장품 정도 뭐 1, 20만 원 정도 사는 거 평소에 쓰던 거. 주류를 많이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상수고요. 주류하고 담배는 어떻게 보면 상수고요. 아, 그래요? 이제 주류는 두 병까지 허용이 됐으니까 그건 상수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뭐 간단한 화장품 같은 경우 좀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이제 막대하게 구매하는 층들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명품들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가 안 쓰다가 쓰니까 조금 늘어난다. 물론 그건 있죠. 근데 우리가 웬만큼 쓰는 거 플러스 알파가 붙어줘야 돼요. 나가는 사람마다 담배 한 보로 술 2병씩은 산다라는 건 기본 전제고요. 물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하겠지만 거기서 초과 수요가 있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열리지 않았다.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호텔 신라 입장에서 보면 싱가포르 창의공항이라든지 홍콩공항이라든지 마카오공항 같은 경우 또 입찰이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발 뉴스에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면세점에서 항상 상수로 화장품을 샀던 사람이라서 네. 주류랑 담배가 상수라는 말이 그렇구나. 아까 일반적으로 남자들 그렇죠. 기준으로 보면 다 이제 뭐 자기들이 소비는 안 해도 가족 중에 누가 있으면 그렇죠. 하나씩 사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럼 이 호텔 신라의 포인트는 뭐로 가져가는 게 리포트에서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입찰 공고가 났죠. 그래서 이제 2월 말까지 이제 해서 이게 결정이 나면 이제 7월부터 새로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 마리 호텔 신라지 뭐 호텔은 지금 잘 가동되고 있지만 그 수익 비중은 적거든요. 그러니까 면세점 트리거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면세점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려면 네. 저는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는 우리나라 당국이 단기 비자 발급을 현재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빨라야 한 여름 정도 돼야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런 정도 상황에서 플레이를 할 때는 차트 플레이가 용이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언제 매수냐라고 봤을 때는 차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이고 일단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것은 하반기나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텔신라가 최근 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8만 원 선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경우에는 좀 추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악재가 나와서 오늘 장 또 밀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전반적인 리오프닝이 다 오늘 밀리는 거죠. 이럴 네. 때는 또 차트적인 것도 같이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번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뭐 이런 팩트들을 네. 이번에 입찰 공고가 난 것을 29일 날 났는데 빠르게 이제 분석을 했어요. 각각 내용들. 지금 제가 시간상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습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포트 두 번째 장에 보면 자세한 이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뛴다라는 한 줄 평으로 호텔신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는요.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현대제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번에 찾아온 수급 이슈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영업이익 580억 원이 추정된다라는 타이틀도 눈에 띄어요. 어떤 내용이죠? 예, 4분기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YOY 기준으로 무려 90%가 감익될 것으로 보고 QOQ 기준으로도 80%가 감익된다라는 거죠. 전년보다도 거의 뭐 100% 줄었고 지난 분기보다도 그렇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진제철소가 부분 파업에 일단 좀 들어가면서 생산 차질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철근이라든지 H형광이라는 게 여러분들 오피스텔 같은 거 지을 때 HB 몰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장을 이제 보수를 했고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서 제품 출하가 또 차질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판매량 예상치가 465만 톤이었는데 400만 톤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이제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되는 것이 호재로 봤습니다만 이게 참 가불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가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가는 쪽에서 좀 비싸게 사가라라고 얘기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네.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바로 단가 인하를 이제 또 갑 쪽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재료 투입 단가 하락보다는 판매 단가 하락폭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아, 그렇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확 후려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이게 참 어찌됐던 그런 현상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기로를 쓰거든요.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이제 고로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걸 가지고 떼는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고철을 녹여서 이런 HBM이나 철근을 만들기 때문에 전기 가격이 또 올라간 거 이런 부분들까지 4분기에 다 악재로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재료가가 내려가서 판매가를 인하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 했는데 판가 인하 폭이 더 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오리온의 이제 뭐 그 농심의 라면 가격과 여러분 보시면 똑같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을 때 라면 가격이 올라갔는데 라면 가격이 안 내려오죠. 그렇죠. 라면 가격은 안 내려오지만 이쪽은 거래 상대방들과 가격을 상시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올라갈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좀 오해죠. 정확한 팩트는 일단은 물건을 그래 일단 거래선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일게라고 하다가 단가가 떨어지면 바로 또 판매가도 낮추는 그런 일들이 서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을 이해할 때 단지 이제 농심의 라면 값처럼 한 번 올라간 건 떨어지지 않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이익이 증가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본다라면 여기서부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약간 소비재랑은 좀 다르죠. 거네요. 네. 그래서 이 판가나 원가 우려가 내년 1분기에 특히나 좀 더 가격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주요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4분기가 이제 그런데 네. 1분기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이제 생산은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파업이라든지 공장 보수라든지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정상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 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그 차량용 강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전 제품에 쓰는 칼라 강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만들어내죠. 하지만 상반기 중에 이 가격이 동결
동결 또는 인하 가능성까지 점쳐진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납품받는 지금 업체들의 수요 둔화가 좀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수요 둔화, 자동차도 판매량 둔화가 된다라면 물건을 오히려 더 비싸게 못 받는다 이렇게 오히려 더 손사래를 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내년도에 전기료 또 올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전기료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값싼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료를 사용하는 거가 하나의 플러스였죠. 전 세계에서 전기료를 운영할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됩니다. 전기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다 그리고 전기라는 게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전기료를 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만 이게 또 현대제철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좀 휘발유보다 싸기 때문에 경유차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지금 경유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차를 운행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현대제철의 내년도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가 및 원가 우려 확대 이 부분도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 유한타증권 리포트에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갈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PBR에 대한 저평가 얘기입니다. PBR이 워낙 낮기 때문에 0.2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 방어 능력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PBR이 가격 방어를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PBR이 0.2배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면 PBR 0.8배에서부터 낮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8배, 7배, 0.5배, 0.4배 낮다라는 얘기를 해도 PBR은 계속 빠지는 거죠. 따라서 PBR이 낮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는 어렵죠. 지금 현재 4페이지에 준비된 재무비율표를 보게 된다라면 올해 그 현대제철을 바라보는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매출액 증가율이라든지 영업이익 증가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은 2023년에 0.9%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4% 역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올해 나타났던 기저효과 대신 역기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둔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죠. 영업이익률도 올해 7%대에서 내년도에는 7%를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잘 기억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제철도 알아봤습니다. 이번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예, 뭐 안 좋은 소식을 안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요.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다. 다소 안타까운 그 판가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둬야 된다라면서 어려운 국면 진입이라는 한 줄평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리포트 알아봤고요. 차영수 실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